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희 하루는 참 고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서예를 배우고 오후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장을 봐와 저녁을 만들죠.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좁은 가게와 집만 오가며 살았으니까요. 새벽에 눈 뜨면 가게에 나가고 밤이 늦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됐네요. 그럼 평범한 제가 겪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저와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남편과 친정엄마죠. 저희 남편은 원래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꽤 괜찮은 학원 강사였고 내친 김에 학원을 차려 한때는 학생이 2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잘 나가는 시절도 있었네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40 초반이었을 때 그렇게 잘 된다던 학원이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빠져나갔고 당황한 남편이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다가 보증금까지 날렸어요. 남편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 잠깐이야. 나 금방 다시 일어설 거야. 두고 봐. 조금만 기다려줘.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 달이면 되겠지. 석 달이면 다시 일어서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네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던 그 잠깐이 10년이 됐습니다. 학원이 망한 뒤로 남편은 인격이 바뀐 것처럼 사람이 달라졌어요. 매일 늦게까지 자다 일어나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점심때쯤 나가서 동네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낸 뒤 저녁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다시 소파에 눕는 게 일과의 전부였죠. 한 번은 참다 못한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여보, 이러지 말고 이력서라도 좀 넣어보는 게 어때? 경기도 나쁘고 사업자금도 없으니까 일단 회사 다니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죠. 야, 내가 남 밑에서 일할 사람이냐? 준비만 되면 바로 사업 시작할 거라고 했지. 그 준비가 대체 언제 되는 건데? 지금 밥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돈은 어디서 나고? 내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런 대화가 1년에 서너 번 반복됐고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10년이 지나는 동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건 저였습니다. 저는 학원이 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품 가게를 열었어요. 동네 상가 1층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나마 초기 자본은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았네요. 친정에 손 벌리는 건 싫었지만 남편이 학원을 어찌나 알뜰하게 들어먹었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당장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와 아들 학원비를 내야 했고 남편 국민연금이라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 해놓고 곧장 가게로 나갔어요.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 문을 닫을 때까지 종일 가게를 지켰습니다. 점심은 김치와 맨밥뿐인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혹시 손님 한 명이라도 놓칠까봐 화장실도 참아가며 열심히 살았네요. 그동안 남편은 뭘 했을까요? 소파에 누워서 제가 해놓은 밥을 먹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커피를 마시며 TV 드라마나 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마디 하면 버릇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죠. 나도 지금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니까? 그럼 더는 아무 말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지친 몸을 끌고 들어온 저에게 항상 같은 말을 늘어놨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 없어. 내일 아침엔 뭐라도 좀 해놓고 가. 이러다 멀쩡한 사람 골병 들겠다. 저는 매일 김치뿐인 도시락으로 버티는데 제가 어떻게 먹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하루는 제가 호되게 몸살을 앓아 반찬 없이 간신히 밥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밥상을 보고 인상을 잔뜩 쓰며 이러더군요. 너 뭐하는 사람이냐? 주부는 가족 잘 먹이는 게 우선인 거 몰라? 나더러 종일 맨밥만 퍼먹으라는 거야?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오늘 하루라도 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하니 먹을 거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뭐? 내가 밀가루 음식 싫어하는 거 알면서 너 나 이러고 있다고 무시하냐? 그깟 화장품 팔아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야. 저는 대꾸할 기력조차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 씻지도 못하고 쓰러지듯 누웠어요. 그래도 제가 버텨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외아들 영호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생하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없는 돈을 짜내 용돈을 쥐어주면 그 돈을 다시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용돈 안 줘도 돼. 친구들이랑 노는 거 별로 재미없어. 중고등학교 때는 남들 전부 학원에 다닐 때 혼자 힘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다니던 학원은 계속 가라고 했더니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 진짜 괜찮아. 다녀보니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혼자 해도 충분해. 대신 그 돈으로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 맨날 김치만 먹지 말고. 한창 반항하고 툴툴거릴 10대 아이가 저를 먼저 챙기는 게 어찌나 고맙고 또 미안한지 모르겠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와서도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고 주말이면 가게에 따라 나와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했죠.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과외도 하고 주말엔 배달까지 하며 학비는 스스로 벌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 난 걱정하지 마.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내 앞가림 내가 알아서 할게. 갓 20살 넘은 아들이 하는 그 한마디에 가게에서 소리 없이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고마운 아들 덕에 저는 그 지독하게 고단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네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와 남편은 쉰이 넘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턴 남편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아, 이 사람 평생 이러고 살겠구나. 난 죽을 때까지 가게에 매달려 살아야겠다. 그렇게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헌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10년 넘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겁니다. 나 외제차 영업일을 해보기로 했어. 당신도 내가 말빨 하나 기가 막힌 거 알지? 거기 월 500은 기본이고 잘만 하면 돈 1000은 우습대.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 일을 하겠다니 선뜻 믿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슴속으론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나, 이 사람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건가? 이제라도 같이 짐을 나눠지려는 거야?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다음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신락 같은 기대가 몇 초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거죠. 근데 영업이란 건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더구나 외제차 영업 고객들은 다 부유층이잖아. 깔끔하게 보이려면 양복도 맞춰야 하고 구두도 좋은 걸 신어야 해. 명함도 번듯하게 찍어야지.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라 생각하고 돈 좀 줘. 돈. 또 돈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다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의 첫마디가 돈을 달라는 요구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지금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그럴 돈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일단 일을 시작해보고. 하지만 남편이 인상을 쓰며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뭐야, 진짜 포기한 건가? 또 억지 부릴 줄 알았더니 뭔 일이야? 그런데 속단은 금물이더군요.
포기한 줄 알았던 남편이 며칠 후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한낮에 손님도 두 분이나 계실 때였죠.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와 대뜸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안 되겠어. 남편이 돈 벌겠다는데 그깟 푼돈 투자하는 게 그렇게 아깝냐? 내가 나조차고 그래? 10년 동안 네가 고생한 거 다 아니까 이제 내가 벌어오려고 그러는 거잖아. 좁은 가게 안에 남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손님 두 분이 깜짝 놀라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얼굴이 후끈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랐어요. 너무 창피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결국 손님들도 민망한지 눈치를 보다 슬금슬금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손님을 내쫓은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콧김을 내뿜으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언제는 돈 못 벌어온다고 사람을 동네 똥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더니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밀어주진 못할 망정 면박만 줘? 오냐 그래? 네가 평생 등골 빠지게 살고 싶어 환장했나 본데 난 일하는 거 포기할 테니까 네가 허리 꼬부라질 때까지 돈 벌어서 나 먹여 살려봐라 어디. 그렇게 악담하며 나가버렸습니다. 헌데 하필 그날 저희 친정엄마가 딸을 보러 가게에 오셨다가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나가고 가게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신 엄마가 안타까운 얼굴로 물으시더군요. 저 사람 저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저는 너무 면목이 없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절 바라보시다가 의자에 앉아 깊고 긴 한숨을 내쉬셨죠.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남편을 따로 부르셨다는 걸 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사위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네주며 영업에 필요한 물건만 사라고 하셨다네요. 사위에게 시달림 당하는 딸이 걱정되셨던 거죠. 남편은 공손하게 카드를 받으며 꼭 일에 필요한 것만 사겠다고 다짐하듯 약속했답니다. 한참 후에 친정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 엄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랬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내가 당장 뺏어올 거야. 하지만 엄만 절 물끄러미 바라보며 살짝 웃기만 하셨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 만에 일하겠다는 사람인데 장모가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딱 일에 필요한 것만 쓰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형편도 아니잖아. 내가 쓰라고 한 건데 네가 바로 뺐으면 장모 체면이 뭐가 되니?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둬라. 그래도 딸이라고 효도 한번 못했는데 내가 이제 무슨 염치로 엄마를 봐? 전 속이 상했지만 엄마의 간곡한 말씀에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속상해했는지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는 평생 미용실 하나로 자식을 키우고 상가 건물까지 장만하신 분입니다. 여자 혼자이므로 모든 걸 일궈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버시고도 정작 자신에겐 단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는 분이셨어요. 한여름에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만 틀고 한겨울에도 보일러 아끼겠다며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죠. 여름에 친정에 가면 전 항상 이런 말이 먼저 나왔어요. 엄마, 제발 에어컨 한 대 사요. 이러다 엄마 정말 쓰러져. 안 되겠어. 내가 당장 한 대 사드릴게. 그 말에 엄만 펄쩍 뛰며 손살에 치셨습니다. 아서 내가 그거 살 돈 없을까봐? 아이 선풍기면 충분하니까 그런 거야. 에어컨은 전기 먹는 하마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거 놓고 살았다고. 아이 사람들도 참 웃겨요. 여름에 더운 게 당연하지 호들갑은. 겨울에 가면 또 이런 말이 오갔죠. 엄마, 방이 왜 이렇게 차가워? 완전 냉골이잖아. 보일러 좀 틀어요. 전기장판이 얼마나 따뜻한데 난 이거면 돼. 보일러 한번 틀면 가스비가 얼만 줄 알아? 혼자 살면서 그게 무슨 낭비야. 음식도 사드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김치며 깍두기며 장아찌며 1년치를 한꺼번에 직접 담가놓고 늘 집밥을 해드셨어요. 그런 엄마에게는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었죠. 돈은 벌 때보다 지킬 때가 더 어려운 법이야. 명심해. 그렇게 평생을 아끼고 또 아끼며 사신 분이 바로 저희 친정엄마십니다. 헌데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사위에게 카드를 내주셨다는 건 정말 보통 각오가 아니었을 거예요. 딸이 눈앞에서 남편한테 욕먹는 꼴을 보시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카드를 꺼내신 거겠죠. 그렇게라도 사위가 일을 시작해 제 어깨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기도 하셨을 테고요. 하지만 전 그 카드가 남편 손에 들어간 걸 안 순간부터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10년을 놀고 먹으며 조금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리가 없다는 걸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모습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카드를 받은 다음부터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소파에 눌어붙어 살던 사람이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얼굴을 돌리더니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이번엔 진짜 달라지려나 싶기도 했고, 한편으론 그 카드를 대체 어디다 쓰려는 거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첫 달에는 그래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백화점에서 양복 한 벌을 맞추고 구두 한 켤레를 사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저한테 물었죠. 어때? 이 정도면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손색 없겠지? 그래, 깔끔하네. 구두도 괜찮아 보이고. 이제 그거면 충분하니까 카드는 그만 돌려드려. 하지만 남편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함도 찍어야 하고 고객 만날 때 쓸 서류 가방도 있어야 해. 이제 시작인데 뭘 벌써 돌려드려? 저는 찜찜했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사온 것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은 거실 탁자에 백화점 쇼핑백이 놓여있길래 열어봤더니 명품 벨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80만 원이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뭐야? 벨트가 왜 80만 원이나 해? 그러자 남편이 제 손에서 벨트를 휙 낚아채며 말했어요. 영업할 땐 이런 사소한 소품도 중요해. 외제차 고객들이 다 눈이 높은 사람들이잖아. 싸구려 차고 가면 무시당한다고. 며칠 뒤에는 지갑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도 60만 원짜리였어요. 지갑은 또 왜 산 거야? 고객 앞에서 지갑 꺼낼 일이 얼마나 많은데 첫인상에 지갑도 포함되는 거라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일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납득해보려 했습니다. 벨트든 지갑이든 진짜 돈만 벌어온다면 그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친정엄마 카드값도 다 갚아드리면 된다고 저 자신을 다독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씀씀이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밖에 나가더니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대답은 항상 똑같았죠. 하긴 뭘 했겠어. 당연히 고객 접대지. 술 한잔 안 하면 거래가 되는 줄 아냐? 접대 그렇게 자주 해야 해? 요즘 거의 매일 술이잖아. 주말까지 이러는 게 말이 돼? 그럼 남편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짜증을 부리다 마지막엔 항상 절 무시하며 대화가 끝났어요. 네가 영업을 알아? 신뢰관계를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몰라. 말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봤자 남편은 화만 내고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여편네 취급했으니까요. 저는 그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양복을 정리하던 제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하나 발견했어요. 살펴보니 강남에 있는 일식집이더군요. 근데
2인 세트라고 적혀있는 영수증의 금액이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 그런 고급 일식집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김치와 맨밥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저와 외부에서 고급 음식을 즐기는 남편의 격차가 갑자기 현실로 느껴졌어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영수증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 영수증 뭐야? 일식집에서 30만 원이나 썼어? 아, 그거 VIP 고객이랑 식사한 거야. 차 한 대 팔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만데 그깟 밥 한 끼가 아깝냐? 이거 엄마 카드로 쓴 건 아니지?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었더니 남편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니,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무슨 욕을 먹으려고. 다 영업비로 쓴 거야, 법인카드. 제 눈을 피하며 답하는 게 이상했지만 남편을 한번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집에서 뒹구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양손에 커다랗고 긴 상자를 들고 있더군요. 상자에 적힌 글씨를 유심히 보니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 골프용품 브랜드였습니다. 전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그건 또 뭐야? 제 말에 남편은 신이 나서 상자를 열어 번쩍이는 골프채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골프채 세트야. 이런 거 있으면 어디 가도 안 꿀리지.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놀라서 소리쳤어요. 뭐? 당신이 골프를? 갑자기 왜? 이래서 넌 뭘 모른다는 거야. 영업 현장에서 골프는 기본이야. 고객들이랑 같이 라운드 안 들면 대화 자체가 안 돼. 이건 사치가 아니라 영업맨으로서의 필수 조건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 얼만데? 그런 제 물음에 남편은 뿌듯한 표정으로 골프채를 바라보며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답했습니다. 할부로 했으니까 부담 없어. 월 몇만 원씩만 나가는 거야. 다 내가 돈 벌어서 갚을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더라고요. 하지만 골프채 세트가 월 몇만 원일 리가 없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또 한 번 그냥 넘어갔습니다. 골프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TV 드라마에서나 본 기억도 나고, 뭐 또 부자들은 원래 다 골프를 치니 그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거기다 자신 있게 자기가 벌어서 할부를 갚겠다는 말도 믿었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간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다는 걸 알고 약을 사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안방에 누워 계셨고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려고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한쪽에 놓여있던 종이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카드 고지서였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카드를 아주 안 쓰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 생각이 떠올라 궁금증이 일더라고요. 마침 엄마가 먼저 고지서를 보셨는지 봉투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꺼내봤는데 가장 아래에 적힌 결제 예정 금액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전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고지서에 적힌 숫자가 너무나 컸거든요. 그때부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홀린 듯 명세서를 펼쳐 한 줄 한 줄 확인했죠. 심장이 쿵쿵 뛰더군요. 백화점 남성복 매장 150만 원, 일식집 32만 원, 골프 연습장 15만 원, 골프 용품점 할부 380만 원, 술집 120만 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 번에 120만 원, 150만 원을 엄마 카드로 신나게 긁어댔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프 용품점에서 380만 원이나 할부를 끊었더군요. 남편이 며칠 전에 자랑스럽게 골프채를 들고 들어온 날과 카드의 사용일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명세서를 손에 든 채 식탁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그동안 천연덕스럽게 해온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고 말았죠. 다 법인카드로 쓴 거야. 넌 신경 쓰지 마. 내가 영업해서 번 돈으로 산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초기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이제 돈을 다발로 가져다 줄 테니까.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일식집도 골프채도 심지어 술집에서 쓴 돈도 전부 저희 친정엄마 카드로 긁었더라고요. 가스비도 아끼고 에어컨도 안 틀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시는 엄마. 김치며 장아찌를 직접 담가 드시고 외식 한번 할 줄 모르시는 엄마의 카드로 남편이 룸사롱에서 여자들한테 술을 따르게 하고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할부로 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명세서를 들고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누워 계시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엄마, 이거 혹시 다 그 인간이 쓴 거야?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엄마 카드로 이렇게 미친 듯이 펑펑 쓰며 살았던 거냐고. 엄마는 명세서를 보시더니 제 눈을 피하셨어요. 그러다 한참의 침묵 끝에 담담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맞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부끄럽고 죄스럽고 분하고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긴 시간 홀로 가정을 지키며 남편이 달라지길 기다렸는데 결국 그 인간은 저 하나로도 모자라 저희 친정엄마 등골까지 빼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울부짖듯이 소리쳤어요.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장 카드 돌려달라고 그 인간을 잡았어야지. 하지만 엄마는 침착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경애야, 울지 말고 넌 그냥 모르는 척해라. 뭐? 모르는 척하라니 엄마. 이게 모르는 척해서 될 일이야? 괜찮아. 엄마도 생각이 있으니까 넌 그냥 조용히 지켜봐. 뭘 지켜봐? 그 인간이 엄마 돈 탕진하는 걸 보고 있으라고?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그렇게 어리숙한 노인네야? 엄마는 감기에 걸려 누워 계시면서도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진 몰랐지만 태도가 너무 단호하셔서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아무리 엄마가 알아서 하신다고 해도 이대로 계속 엄마 카드를 그 인간한테 맡겨둘 순 없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래서 그날 전 엄마 카드 고지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남편이 일찍 들어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지서를 남편 앞에 탁 펼쳐놓으며 따지듯이 물었어요.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남편은 고지서를 힐끗 보더니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금방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너 왜 마음대로 남의 고지서를 보냐?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렇게 막 뒤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뭐? 남의 고지서? 그러는 당신은 딸이 엄마 카드 고지서 보는 건 안 되고 사위가 장모 카드 마음대로 긁어대는 건 문제가 안 돼?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엄마 카드로 술집에서 100만 원이 넘게 돈을 써?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벌어서 갚겠다더니 골프채도 엄마 카드로 할부한 거지? 저는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 생활 내내 남편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안해하거나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그 카드 내가 훔쳐서 쓴 거냐? 장모님이 사위 밀어주시려고 직접 주신 거잖아. 내가 성공하면 다 갚고 딸이 호강할 줄 아시니까 기꺼이 내주신 건데 네가 왜 난리야? 그게 네 카드야? 너무 기가 차더군요. 기꺼이? 우리 엄마가 너 여자 끼고 술 마시라고 기꺼이 술값을 내주셨다고? 그건 영업에 필요한 접대라니까. 외제차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아? 그러더니 갑자기 소파에 벌떡 일어나
서슴없이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상가 건물까지 있는 장모님이 그깟 카드값 갚을 돈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솔직히 말해볼까? 그 건물 어차피 결국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 돌아가시면 네가 상속받을 거고 그럼 우리는 건물주가 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제발 푼돈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을 좀 크게 봐라, 크게.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아직 살아계신 우리 엄마의 건물을 벌써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엄마 돈을 전부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하니 그 카드를 쓰면서도 죄책감이 없었던 거야. 전 그제야 남편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이해됐어요. 남편은 엄마의 돈을 언젠가 자기한테 올 돈으로 생각했으니까 미리 쓰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여긴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를 악물고 소리쳤어요. 그건 우리 엄마 노후자금이야. 엄마가 평생 손가락이 다 망가지도록 독한 파마약이랑 씨름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이라고. 그게 왜 당신 돈이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때려치우고 당장 카드 돌려드려. 남은 할부금도 당신이 다 갚고. 제가 흥분해서 하는 말에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지갑을 가져와 엄마의 카드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얼굴을 향해 카드를 냅다 집어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딱딱한 카드가 제 볼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며 남편이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습니다. 오냐, 여기 있다. 할부금도 내가 벌어서 다 갚을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짜증나서 환장하겠네 진짜. 그러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엄마의 카드를 주우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일로 엄마가 얼마나 속을 끓였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간신히 골치 아픈 일을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얼마 뒤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일 오후였어요. 가게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군요. 헌데 화면에 뜬 이름이 친정엄마 집 근처에 사시는 이웃 아주머니였어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연락처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분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야, 너희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불렀으니까 너도 병원으로 와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엄마가요? 저는 가게문도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헐레벌떡 뛰쳐나와 택시를 잡으려 발을 동동 굴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옆 가게 미용실 언니가 다가와 묻더군요. 어머, 가게문도 열어놓고 어딜 가려고? 언니,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나봐. 너무 급해. 어머나, 알았어. 얼른 가. 가게는 내가 닫을게.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언니의 도움으로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동안 손이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그 2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네요.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오며 말했어요. 뇌출혈입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저는 펄쩍 뛰며 의사에게 매달렸어요. 마음의 준비라뇨? 안 돼요, 선생님. 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멀쩡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응급실 복도에서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엄마는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영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눈 한 번 뜨지 못한 채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가 설명하길 평소 고혈압이 있던 엄마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스트레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셨을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카드 고지서를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셨을까요? 사위한테 제기하라고 건네준 카드에 룸살롱 결제 내역이 찍힐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딸한테 차마 말도 못하시고 혼자 삼키셨을 생각을 하니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곁을 지켜주던 이웃 아주머니가 오열하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랑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렇게 칼같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너무 이상하잖아.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그래서 집으로 가봤지. 우리가 둘 다 혼자 사니 무슨 일 있으면 서로 가보자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 사이잖니.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글쎄 혼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아이고 불쌍한 사람. 아이고. 저는 아주머니와 끌어안고 숨이 넘어갈 듯이 울었습니다. 고생만 하던 엄마가 외롭게 떠나신 걸 생각하니 평생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딸 자식 걱정으로 속을 끓이셨을 텐데 눈이라도 편히 감으실지.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에 몸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떠난 엄만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고인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영정사진을 고르는데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다행히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온 아들이 저를 대신해 외할머니 사진을 정리해줬습니다. 미용실 앞에서 밝게 웃고 계신 사진이 제일 나은 것 같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엄마는 그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차리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몇 번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수 없어 결국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돌아가셨어. 빨리 와.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며 이것저것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럴 때 아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새벽 2시가 훌쩍 넘어서야 문자를 확인했는지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헌데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음악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에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교태가 넘치는 여자들의 목소리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한 잔만 더. 오빠 이번엔 제가 따라 드릴게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스르륵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남편은 아직도 술집에 있는 게 분명했어요. 곧이어 들려온 남편의 음성도 당연히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죠. 여보 나 지금 좀 바빠. 중요한 고객 접대 중이거든. 이거 놓치면 진짜 큰일 나. 난 내일 아침에 갈게. 저는 간신히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 문자 못 본 거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저를 기함하게 했어요. 아, 봤어. 봤어. 근데 지금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 진짜 중요한 거래라서. 그러더니 남편이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을 뒤로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이죠. 아참,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 장모님 할부금 안 내도 되지? 그 순간 제 안에서 간신히 버텨오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끈질긴 인내심으로 붙잡고 있던 긴 세월의 인연이 단숨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자신을 위해 카드를 내어주고 묵묵히 밀어주신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빈소에는 발도 들이지 않으면서 한다는 첫마디가 할부금을 안 갚아도 되냐는 말이라니 이게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이를 갈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장례 끝나고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빈소 구석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울진 않았어요. 눈물 대신 미친 듯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이번엔 반드시 그 인간이랑 끝낼 거야. 진작 헤어져야 했는데 엄마 속만 썩이다가 내가 미련했어. 미안해 엄마.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결국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나타났는데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빈소에 들어서자 술 냄새가 진동한 겁니다. 지난밤에 얼마나 술을 퍼먹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아 여보, 어젠 진짜 빠질 수 없는 자리였어. 이해해줘. 오늘부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남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소에 들어오자마자 속이 안 좋다더니 가족 대기실에 들어가 누워버렸거든요. 조문객이 와도 일어나지 않았고 제가 부르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아이 조금만 기다려줘. 아이 속이 너무 뒤집어져서 그래. 머리도 깨질 것 같고. 결국 빈소를 지킨 건 저와 아들 영호 둘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 외할머니의 상주 노릇을 하며 조문객에게 인사하고 맞절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들에게 고마우면서도 남편이 이가 갈리도록 증오스러웠습니다. 영호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잠깐 쉴 틈만 생기면 저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내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다른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할머니 잘 보내드려요. 그 한마디에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맘 같아서는 당장 대기실에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 엄마 영정 앞에 패대기 치고 싶었지만 엄마를 편안히 보내드리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지나 발인 날 아침이 밝았어요. 헌데 전화 한 통을 받은 남편이 다가와 저와 아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어쩌지? 나 지금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아. 진짜 중요한 사람을 소개받을 기회가 왔거든. 이런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야. 저는 황당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죠. 뭐라고? 오늘이 발인이야. 엄마 보내드리는 날인데 지금 나간다고? 나도 미안한데 일 때문이잖아.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영호가 있으니까 둘이 알아서 할 수 있지? 영호야, 네가 아빠 대신해서 할머니 잘 모셔라. 이러라고 아들이 있는 거야. 그러더니 서둘러 신발을 신고 나가려 했어요. 아들은 그런 자기 아버지를 말렸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저런 인간 차라리 엄마 가시는 길에 없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빈소를 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저를 실망시켰어요. 그 순간 남편이 짓거린 말은 제가 죽는 순간까지 잊히질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속 절차는 장례 마치면 바로 진행하자. 건물 명의 이전이랑 뭐 그런 거. 어차피 해야 하는데 미룰 필요 없잖아. 그럼 일 잘 마무리하고 집에서 보자. 그러더니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들뜬 얼굴로 손까지 흔들며 걸어나가더군요. 고인의 발인을 앞두고 상속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리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보는 눈이 없었다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길에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빠진 자리는 아들이 채웠습니다. 제대하고 갓 복학한 아들이 저에게는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화장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야 고맙다. 넌 엄마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정말 든든하고 감사한 존재야. 할머니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런 제 말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어른스러워 코끝이 찡해오더군요. 그렇게 눈물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남편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상속 절차 때문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당신도 같이 갈 거지? 시간 뺄 수 있겠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잔뜩 들뜬 표정으로 대답했죠. 당연하지. 내가 유일한 사위인데 당연히 가야지. 몇 시에 어디로 갈까? 계약 핑계로 바쁘다며 장모의 빈소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간이 상속 얘기에는 언제든지 달려올 기세더라고요. 상가 건물이 마누라 차지가 되고 그 마누라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신이 난 것 같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문자 보내주는 변호사 사무실로 이따가 오후 2시까지 와. 그날 남편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온 걸 보면 그 자리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했나 봅니다.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얼굴에 홍조끼가 띠며 들떠있던 꼴을 보니 역겹기까지 했어요. 제가 들어서는 걸 보자 남편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야, 빨리 시작하자. 오늘 오후에 고객 미팅도 있어서 바빠.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필순 여사님의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고 상속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남편이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이더니 기대에 찬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제가 아는 남편이라면 이미 엄마 명의 상가 건물의 시세와 월세 수준까지 다 파악하고 머릿속에서 주판안을 튕기고 있을 것 같았죠. 그때 변호사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재 상속 가능한 재산은 예금 통장 잔액 7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순간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며 물었죠. 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예금 700만 원에 대한 상속 절차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숨쉬기가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어요. 이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금 700이 전부라니. 그거 말고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따로 진행하는 거요? 아니, 혼자 사시던 빌라도 있는데 그건...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고인 앞으로 부동산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대로 예금 잔액 7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죠. 없다니. 분명히 우리 장모님 앞으로 건물이 있다고. 멀쩡한 건물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남편이 아무리 흥분해도 변호사는 여전히 차분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말씀하신 해당 부동산은 고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증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손자 박영호 씨입니다. 등기 이전도 정식으로 마친 상태고요. 그 순간 남편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금방 뭐라고 할 수가 없는지 한동안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다 잠시 후 눈을 부릅뜨며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우? 아니, 멀쩡한 딸이 있는데 왜 손주한테 그걸 증여해?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난 알고 있었어. 나도 다 동의한 일이야. 뭐? 언제? 아니, 이런 일을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해? 그 어린애한테 벌써 그런 큰 건물을 준다는 게 가당키나 해? 상의? 왜 우리 엄마 건물 증여를 당신하고 상의해? 당신은 엄마 카드로 술 퍼마시면서 나한테 상의했어? 그 카드로 술집 여자한테 선물 사줄 때도 나한테 상의했냐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카드 사용 내역 중에 여자 소금 매장도 있던데.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참을 만큼 참아와 더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었거든요. 그때 변호사가 마저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 한 가지 더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고인에게는 예금 말고도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카드 할부 잔액과 결제 대금이 약 697만 원이고요. 상속인이 예금 700만 원을 상속받으실 경우 이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내뱉으며 물었어요. 잠깐, 그게 무슨 뜻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700만 원을 상속받으시면 697만 원의 카드빚도 같이 떠안으신다는 뜻입니다. 카드값을 갚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거의 없는 셈이죠.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건물도 없고 현금도 없고 유일하게 남은 700만 원마저 카드값 갚으면 사라진다는 설명에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카드값이라는 게 다름 아닌 자기가 장모카드로 긁은 돈이었으니 더 기가 막혔겠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제가 친정에서 카드 고지서를 보고 울던 날 엄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당부하셨어요. 엄마도 생각이 있으니 모르는 척해라. 그때부터, 아니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엄마는 조금씩 자신의 재산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평소 고혈압이 있어서 항상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떠나고 건물이 저한테 상속되면 어떻게 될지를 늘 생각하셨죠. 만약 그렇게 되면 남편은 절대 저와 이혼하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건물 월세를 빨아먹기 위해 어떻게든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또 30년을 끌려다닐 거고요. 엄마는 그걸 미리 내다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와 외손주 영호를 불러 자기 뜻을 전하셨어요. 내 건물과 노후 자금은 전부 영호한테 증여하기로 했다. 그 말씀에 아들이 펄쩍 뛰며 소리치더군요. 할머니, 왜 벌써 그런 준비를 하세요?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하지만 엄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주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영호야. 할미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 이대로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떠난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건강에 더 안 좋을 것 같거든. 너도 알다시피 이 재산이 너희 엄마한테 가면 할미는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 네가 받아다오. 우리 든든한 손주한테 다 맡기고 할미는 용돈 받아가면 편히 오래오래 살다 가면 되잖니.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우리 손주는 믿거든. 너희 어미도 이 할미 마음 다 이해할 거다. 그 말씀에 저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모든 재산을 제가 아닌 외손주 영호한테 증여하신 겁니다. 평소 아르바이트하며 학비 벌고 매주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에 찾아가 형광등도 갈아드리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던 살가운 손자에게 말이죠. 엄마는 생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영호는 지 아비를 안 닮아서 다행이다. 그 말 속에 이미 굳은 결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딱 700만 원만 남기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건네주신 카드의 한도가 딱 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예상대로 남편이 한도에 꽉 차도록 긁어댄 결제 금액과 남은 할부액이 697만 원이었던 거죠. 엄마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남편이 스스로 만든 빚을 상속받는 기분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유산을 상속받고도 남편이 만든 빚을 정리하고 나면 고작 3만 원이 남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남편은 입술만 파르르 떨면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내가 당신을 여기로 부른 건 다른 용건도 있어서야. 나 이혼하고 싶거든. 그러자 남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지더라고요. 뭐야? 이혼?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 엄마 재산 보고 그동안 나한테 붙어 있었던 거 알아. 근데 이제 당신도 들었듯이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더는 정없이 살지 말고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그때 남편의 눈에 스치는 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뭔가를 재빠르게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그래, 좋아. 대신 재산 분할은 깔끔하게 하자고.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제가 상속받을 게 단돈 3만 원뿐이고 건물은 자기 아들한테 갔으니 더는 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저한테 붙어있을 이유가 사라지니까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정확히 엄마가 예측하신 대로였어요. 건물이 저한테 갔으면 평생 붙어있었을 인간이 돈이 없으니 칼같이 발을 빼는 거죠. 그게 남편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 조건만 꼼꼼하게 따지더니 망설임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더군요. 오랜 결혼 생활의 끝이 너무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버거운 등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이 아들한테 연락했다는 건 나중에 듣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전화해서 할머니 건물 팔아서 사업자금을 좀 대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전 기가 막혔지만 아들의 대답을 듣고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건 안 되겠는데요. 할머니가 꿈에 나오셔서 그러셨거든요. 그 건물은 절대로 팔지 말고 엄마 편하게 사는 데만 써달라고요. 난 그게 할머니의 영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를 거니까 이런 일 절대 연락하지 말아요. 그 후로 영호는 상가 건물 월세를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놓지 못하던 화장품 가게를 정리하고 문화센터에 다니며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집도 이사해 엄마가 사시던 집에서 효자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죠. 요즘 아들은 할머니에게서 받은 건물을 저와 공동 명의로 돌리겠다며 열심히 알아보고 있더군요. 제 재산을 노리던 거머리 같은 남편과 이혼했으니 가능한 얘기였네요. 하지만 남편의 진정한 불행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영업을 핑계로 노는 것에만 정신 팔렸던 남편은 결국 실적이 바닥을 기다 회사에서도 잘렸다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사업하자는 예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재산 분할로 챙겨간 돈까지 전부 날렸답니다. 친구로 가장에 접근한 사기꾼한테 제대로 당한 거죠. 나중에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제발 영호한테 잘 좀 말해서. 하지만 전 길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딴 소리 하려면 다신 전화하지 마. 영호한테도 연락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옛 이웃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분리수거 뒤처리를 못해 입주민한테 혼나고 맡아둔 택배를 잃어버려 구박받는 날의 연속인 모양이었어요. 한때 건물주의 꿈을 꾸며 큰소리치던 사람의 말로가 참 처량했죠. 여러분, 저는 엄마의 혼이 담긴 복수 덕에 평생 끌려다니며 살던 남편에게서 벗어나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엄마가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바라셨던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부디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고단한 삶을 끝내고 행복을 찾아가는 저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씩 남겨주시길 기대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